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산의 분류부터 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산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사실 내용이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물론 어려운데 그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학 개론 수준의 예산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는 거여서요.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한 내용들이 저희 지금 9급이나 혹은 7급의 행정학 개론 수준에선 다루어지지 않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용어 자체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의 분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분류하는 거죠. 예산을 기록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기록할 것이냐. 그래서 조직, 품목, 기능, 경제적 성질, 뭐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분류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조직별 분류. 너무 쉽죠?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 관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관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관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빈칸 채우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이러고 보실 때는 그래. 예산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직별 분류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이 품목. 물건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예산 분류 방식으로는 제일 처음 도입이 됐던 방법이었는데 제가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제도보다 가장 확실하게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행정이 재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번 선지의 내용이었고요. 예산을 기능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예산을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하느냐, 경제적 성질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산의 기능별 분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예산 볼 때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는 좀,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예산의 기능별로 분류할 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방식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식, 성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산 방식이 바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 연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다 도입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은 정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이거 있죠? 이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예산 분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만 구분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은 막 구분하지 않고 재량껏 쓸 수 있게 많이들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도 진행을 했었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이번 지방직에도 출제가 되었던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구조 같은 것도 쭉 설명을 했고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그럼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예산제도의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맨 처음 뭐에 대한 분류를 하냐면 소관 분류를 먼저 합니다. 조직을 통한 분류를 먼저 하죠. 그래서 독립기관과 중앙관서의 예산을 구분하고 그 소관 내에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4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세입 예산의 항목들, 그리고 세출 예산의 항목들. 우리나라의 세입 예산은요, 관, 항, 목 세 개로 구분이 되죠. 관, 항은 입법 과목이고요. 목은 기재부의 행정 과목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도 잘 읽어보셔야 되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부분이 훨씬 더 쉽고요. 수업 시간에 설명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책을 읽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 세출 예산은 장관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짜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산 과목 구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중에 재정 수입, 조세나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연금 수입 등의 재정 수입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보통은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출, 그리고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무 지출에 대한 설명 가지고 골라봤는데요.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이자 지출 이렇게 두 가지여서 제가 요 의무 지출에 대한 거는 법정 지출, 그다음 이자 지출 여기다가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낯선 표현이긴 하겠지만 국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6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7번 가볼까요? 7번 뒤에 의무지출, 재량지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재정 수지에 대한 얘기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 진행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조금 까다로운 개념인데 그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대상들 얘기했었죠.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채권, 그다음 차입금, 그다음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그리고 보증 채무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의 채무가 아니지만 국가가 만약에 대신 지급하는 것이 이행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보증 채무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권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예산 관련된 법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이걸로 7번 선지를 구성하고요. 뒤에는 예산 관련된 법률, 사실 가장 메인되는 법이 헌법이고요.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헌법에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세 법률주의 중요하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이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 8번 선지 구성했고요. 다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다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맨 끝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재무는 반드시 복습을, 회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가장 메인이 되는 법이 바로 국가재정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해서 국가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총칙을 규정한 법이고 이 법은 제정은 2006년에 되었고요. 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개혁 방향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챕터 4, 이 재무행정의 챕터 4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를 따로 주제를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얘기 제가 9번 선지로 구성해서요. 내용 물어봤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이요. 사실 다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문제의 막 법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쭉 써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드린 것 아마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법이 바로 정부기업 예산법인데 정부기업 예산법은 정부기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 이걸 정부기업이라고 한다. 앞에서 이미 3장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 운영기관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게 정부기업 예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가지고 10번 선지 구성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뒤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막 나오고 막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선지. 우편, 우체국, 양금, 양곡관리 조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요게 정부기업 예산법이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 지방재정에 관련된 법도 일단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과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비슷한 법들이 중앙정부에도 다 있어서요. 중앙정부와 약간 비슷한 내용들로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들도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챕터 2로 들어왔어요. 챕터 2가 예산의 종류인데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의 국가 회계의 장부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회계는 정말 기본적인 정부의 수입, 조세 수입을 통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기본이자 핵심 장부에 대한 내용이 일반 회계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걸 가지고 12번 선지 구성했어요. 그 다음 13번 선지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이야기했죠. 특별회계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특정한 사업을 운영해야 해요.
그래서 일반 회계 장부랑 같이 쓰면 안 되죠. 별도의 다른 장부를 구성해야 하고 그 별도의 다른 장부를 두는 형태들이 보통 어떠냐? 그래서 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고요.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는 기업 특별회계와 굉장히 유사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랑 완전히 유사한 기타 특별회계. 근데 지방교육재정이 제일 특이한 게 특별회계로도 움직인다. 왜냐면 교육에 대한 자치가 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들 보면서요. 지금 보시는 요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격리와의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은 금지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돈이 오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돈을 만약에 특별회계에 집어넣으면 일반 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온다. 전입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입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썼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의 종류가 너무 중요해서 이걸로 제가 14번 선지 구분했고요. 자, 그 다음 기금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갔죠? 그 전에 요거요.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국회의 심의 의결은 다 받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다 받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 맞죠? 그래서 받지 않는다. 이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선지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금입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이 신축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금 중에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이 있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너무 금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보고했었던 범위의 30% 내에서 바꾸는 게 자유롭다. 그래서 국회에 심의나 의결 없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변경이 30%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금융성 기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금융성 기금에 대한 내용 이걸로 15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16번의 비금융성 기금.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들. 요걸 우리가 비금융성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게 16번 선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때에도 예산과 동일한 형태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금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개시가 아니래요.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해서 의결해야 한다. 여기까지 17번 선지로 봤습니다. 법령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내용 이해만 하면 그래도 대충 쭉 읽어갈 수 있어요. 용어가 낯선 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고요. 제가 명절에 추석 때 이 재무행정 특강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기초선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금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해서 훨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요거 다음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제출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불성립될 때 다양하게 예산 편성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 쭉 정리하고요. 예산 결정 이론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